소피아는 창문 너머로 흘러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5살의 그녀는 이미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영혼이 담긴 듯 깊고 사려 깊었다. 거대한 저택의 벽은 높고 단단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바깥의 숲과 함께 달렸다. 소피아, 식사 시간이에요. 가정부 미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방은 마치 완벽한 소녀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벽면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이곳이 얼마나 감옥 같은지를 상기시켰다. 소피아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의 아버지 리카르도 멘돈사는 이미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브라브라 건설회사의 사장이자 브라질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얼굴은 항상 엄격했고 그의 존재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앉아라, 소피아. 그가 명령했다. 소피아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음식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창밖으로 향했다. 창밖을 보지 마라. 리카르도가 날카롭게 말했다. 네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여기에 있다. 소피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목에 걸린 파란색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헬레나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헬레나는 소피아가 3살 때 사라졌다. 공식적으로는 그녀가 도망쳤다고 했지만 소피아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결코 그녀를 두고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새로운 심리학자가 올 거다. 리카르도가 말했다. 네가 정상적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소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곤충들과 이야기하고 혼자서 웃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행동한 이후로 그녀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전문가들을 데려왔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소피아는 어머니의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하지만 소피아는 자신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소피아는 뒤뜰로 나가도록 허락받았다. 그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하늘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작은 벤치에 앉아 손바닥을 펼쳤다. 몇 분 후 작은 나비가 날아와 그녀의 손 위에 앉았다. 안녕, 소피아가 속삭였다. 나비는 날개를 펄럭이며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녀의 비밀이었다. 동물들은 그녀를 이해했고 그녀는 그들을 이해했다.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담장 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보았다. 티아고 산토스. 그는 이웃집의 정원사로 일하고 있었고 소피아의 저택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소피아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정말로 보고 있었다. 그녀가 누구인지를 보고 있었다. 티아고는 미소 지었고 소피아도 조심스럽게 미소를 돌려주었다. 그 순간 리카르도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피아 안으로 들어와. 소피아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현관에 서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내가 출장을 가야 한다, 그가 말했다. 캠퍼스 도 조르다웨에 있는 새 프로젝트를 감독해야 해. 이번에는 네가 나와 함께 갈 거다. 소피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거의 집을 떠난 적이 없었다. 우리 또 숲으로 가나요? 그녀가 물었다. 리카르도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우리는 내 건설 현장으로 간다. 하지만 그곳은 산 근처에 있지. 네가 자연에 관심이 많으니 아마 그것이 네 행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소피아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가슴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자연으로. 그곳은 그녀가 항상 속해 있다고 느꼈던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출발했다. 리카르도의 검은색 고급 자동차는 상파울루의 번잡한 거리를 빠져나가 시골로 향했다. 소피아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변화하는 풍경을 지켜보았다. 도시의 콘크리트 건물들이 점차 녹색 언덕과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캠퍼스 도 조르다웨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리카르도는 그들이 머물 작은 고급 호텔로 차를 몰았다. 내일 건설 현장을 방문할 거다. 그가 말했다.
너는 여기 호텔에 머무르면서 내 과외 선생님과 공부할 거야. 소피아는 실망했지만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더 깨끗하고 더 신선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소피아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울창한 숲 속을 달리고 있었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꿈의 끝에서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보았다. 헬레나는 웃고 있었고 손을 뻗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티아고가 서 있었다. 소피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다. 밖에는 만월이 떠 있었고 그 빛은 그녀의 방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갑자기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그녀의 장소는 이 콘크리트 벽 안이 아니었다. 그녀의 장소는 바깥 나무들과 동물들 사이에 있었다. 소피아는 조용히 옷을 입고 파란색 목걸이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녀는 문으로 향했지만 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멈췄다. 그녀는 아버지가 항상 문을 잠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창문으로 돌아갔다. 다행히도 그들은 1층에 있었다. 소피아는 결심을 굳히고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창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보았고 그런 다음 뛰어내렸다. 소피아의 발이 풀밭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호텔 정원을 가로질러 가장 가까운 숲으로 달렸다. 나무들은 마치 그녀를 맞이하는 것처럼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제 그녀는 마침내 집에 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숲 가장자리에서 티아고 산토스는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단지 밤 산책을 나왔을 뿐이었지만 대신 그는 인생을 바꿀 만남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망설였다. 그는 작은 소녀가 숲속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녀의 눈에서 본 것, 그녀가 동물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녀가 자연과 가지는 특별한 연결고리를 알고 있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녀를 따라갈 것이다.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지켜보기 위해서. 티아고는 조용히 숲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얽히게 되었다. 티아고는 조심스럽게 숲속 소녀의 발자국을 따라갔다. 그는 자연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동물들의 흔적을 추적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소피아가 자연과 맺는 특별한 관계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다. 하지만 직접 목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그가 작은 가을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멈춰서서 숨을 죽였다. 소피아는 달빛이 비치는 물가에 앉아 있었고 그녀 주위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여러 마리의 새들이 그녀 주변에 앉아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보통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슴 한 마리가 조용히 그녀 옆에 서 있다는 것이었다. 소피아는 동물들에게 속삭이고 있었고 그들은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놀랍군, 티아고가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그 소리에 동물들은 재빨리 숲속으로 사라졌고 소피아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 티아고가 부드럽게 말했다.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난 티아고야. 소피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넌 소피아지, 그렇지? 난 네가 특별하다는 걸 알아. 네가 동물들과 어떻게 교감하는지 봤어. 소피아의 눈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티아고는 미소를 지었다. 전혀. 난 네가 가진 선물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사실 나도 동물들을 사랑해. 난 야생동물 재활센터에서 일해. 다친 동물들을 돕고 그들이 건강해지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지. 소피아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티아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네 아버지께 알려야 할 것 같아. 그분은 분명 걱정하고 계실 거야. 소피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빠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제가 아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 아프지 않아요. 전 그저 다를 뿐이에요. 티아고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그도 어린 시절 다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알았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돌아가야 해. 내가 네 아버지와 이야기해 볼게. 어쩌면 그분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소피아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 리카르도는 이미 보안 요원들과 함께 소피아를 찾고 있었다. 그는 소피아와 티아고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소피아, 그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소피아를 붙잡아 품에 안고 그런 다음 티아고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내 딸을 어디서 찾았죠? 티아고는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티아고 산토스입니다. 저는 지역 야생동물 재활센터에서 일합니다. 소피아를 숲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아이더군요. 리카르도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죠? 티아고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소피아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자연과 놀라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그녀에게 끌리고 그녀는 그들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리카르도는 코웃음을 쳤다. 헛소리 마세요. 내 딸은 단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떠난 이후로요. 티아고는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멘돈사 씨,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소피아를 재활센터로 데려가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그녀가 동물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치유에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리카르도는 거절하려는 듯했지만 소피아가 그의 팔을 당겼다. 제발 아빠, 그녀가 간청했다. 가고 싶어요. 리카르도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열정을 보았다. 마지못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내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뿐이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티아고의 작은 트럭을 타고 재활센터로 향했다. 소피아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 리카르도도 그녀의 기분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재활센터는 숲 가장자리에 위치한 소박한 건물이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티아고는 그들을 센터 내부로 안내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친 동물들을 돌봐요. 그들이 회복되면 우리는 그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죠. 소피아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빛났다. 센터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다. 다친 올빼미, 어린 여우, 심지어 어린 사슴도 있었다. 하지만 소피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구석에 있는 작은 케이지였다. 그 안에는 작은 판다가 있었다. 저건 리카르도가 놀라서 물었다. 네, 작은 판다입니다. 티아고가 설명했다. 밀렵꾼들에게서 구조했어요. 그는 매우 아파요.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두려워해요. 소피아는 조용히 케이지 쪽으로 걸어갔다. 티아고와 리카르도는 긴장하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소피아는 케이지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안녕 작은 친구, 무서워하지 마. 난 널 도우러 왔어. 놀랍게도 작은 판다는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케이지 앞으로 다가왔다. 소피아는 손가락을 케이지 사이로 넣었고 판다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을 냄새 맡았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코를 비볐다. 티아고는 놀라움으로 숨을 들이켰다. 믿을 수 없군요. 그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어요. 리카르도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신,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티아고는 그날 하루 동안 소피아가 다른 동물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녀는 모든 동물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었다. 심지어 가장 사나운 동물들도 그녀 앞에서는 순해졌다. 하루가 끝날 무렵 티아고는 리카르도에게 다가갔다. 보셨죠, 멘돈사 씨. 소피아는 특별해요. 그녀는 동물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리카르도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소. 내 딸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평범한 아이처럼 자라야 해. 티아고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하지 않아요.
그녀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녀의 정신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리카르도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은 그저 시골 기계공일 뿐이잖소. 내 딸을 어떻게 키울지 내게 말하지 마시오. 그들의 대화는 소피아가 다가오면서 중단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아빠, 제가 판다를 도왔어요. 티아고 아저씨가 그가 이제 먹기 시작했대요. 리카르도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빛나는 행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것 참 좋구나. 하지만 이제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야. 소피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아빠, 저 여기 있고 싶어요. 동물들이 저를 필요로 해요. 리카르도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소피아. 우리는 내일 상파울루로 돌아가. 내 건설 현장, 방문은 끝났어. 티아고가 개입했다. 멘돈사 씨,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소피아가 며칠 더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카르도는 티아고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 젊은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딸의 얼굴에서 보이는 행복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일주일, 그가 마침내 말했다. 소피아는 일주일 동안 여기 머물 수 있어. 하지만 그 후에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당신 산토스 씨, 내 딸을 잘 돌볼 책임이 있어.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티아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제 목숨처럼 그녀를 돌볼게요. 소피아는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리카르도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규칙을 따라야 해. 티아고 씨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매일 밤 전화해야 해. 알겠지? 소피아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리카르도는 호텔로 돌아갔고 소피아는 티아고의 작은 집에 머물게 되었다. 티아고는 그녀에게 작은 침실을 내어주었고 그는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다. 소피아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숲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티아고 아저씨, 그녀가 불렀다. 네, 소피아, 그가 대답했다. 왜 아빠는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티아고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았다. 내 아빠는 널 사랑해. 그는 그저 네가 안전하길 원해. 그리고 그는 네가 가진 선물을 이해하지 못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 그럼 어떻게 하면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티아고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그에게 보여줄 거야. 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내 선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파란색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어머니도 저를 이해했어요. 그녀는 항상 제가 특별하다고 말했어요. 티아고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어머니는 옳았어. 넌 정말 특별해, 소피아. 그리고 우리는 함께 네 아버지가 그것을 보게 할 거야.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그녀가 속한 곳을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닥칠 도전을 알지 못했다. 리카르도가 상파울루로 돌아갔을 때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메모가 있었다. 당신의 캠포스도 조르다오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원합니다. 마리나 프라도, 환경, 저널리스트. 리카르도는 메모를 구겼다. 그는 이 저널리스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는 소피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마리나 프라도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녀는 10년간 환경 저널리스트로 일해왔고 수많은 기업 스캔들을 폭로해왔지만 이번 건은 달랐다. 리카르도 멘돈사의 브라브라 건설회사에 관한 익명의 제보는 그녀의 이메일에 갑자기 도착했고 첨부된 서류들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서류에는 리카르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불법적으로 매입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조작하며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소피아에 관한 영상과 사진들이었다. 소피아가 동물들과 소통하는 장면, 그녀의 기이한 행동, 그리고 그녀의 방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까지.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야. 마리나가 중얼거렸다.
이건 한 아이의 인생에 관한 거야. 그녀의 동료인 카를로스가 커피 2잔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래서 멘돈사에 관해 뭘 찾아냈어? 그가 물었다. 마리나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문제야. 멘돈사는 단지 부패한 사업가가 아니야. 그는 자기 딸을 거의 감금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아이는 특별해. 이 영상들을 봐. 그녀는 노트북을 돌려 카를로스에게 보여주었다. 소피아가 뒤뜰에서 새들과 다람쥐들을 불러 모으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와, 카를로스가 놀라움을 표현했다. 이게 진짜야.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거야. 아마도 멘돈사의 전 직원이 아닐까 싶어.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캠포스도 조르다오의 한 야생동물 재활센터에 있다고 해. 내가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 카를로스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조심해, 마리나. 멘돈사는 강력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야. 그가 네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 위험할 수 있어. 마리나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난 그저 환경 다큐멘터리를 찍는 척할 거야. 티아고 산토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재활센터에 관한 취재라고 말이지. 다음 날 마리나는 캠포스도 조르다오로 향했다. 그녀는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고 환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위장하고 있었다. 그녀가 재활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티아고와 소피아가 다친 올빼미를 돌보는 모습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마리나 프라도입니다. 브라질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티아고는 놀랐지만 기꺼이 동의했다. 물론이죠. 우리 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마리나는 소피아를 유심히 관찰했다. 소녀는 확실히 특별했다. 그녀는 마치 동물들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행동했고 동물들은 그녀에게 이상한 친밀감을 보였다. 인터뷰 후 마리나는 소피아에게 다가갔다. 안녕 소피아. 너의 이름이 소피아라고 들었어. 넌 정말 동물들을 잘 다루는구나. 소피아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동물들은 그저 제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제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나는 호기심을 느꼈다. 정말? 그들이 뭐라고 말하니? 소피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들은 숲에 관해 이야기해요. 그들의 집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나무를 자르고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고요. 그들은 슬퍼요. 마리나는 소피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이 어린 소녀가 환경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네 아버지에 대해 말해줄래? 그는 건설업자라고 들었어. 소피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빠는 저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제가 아프다고 생각해요. 마리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버지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소피아는 슬픈 눈으로 마리나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자연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숲을 자르고 콘크리트를 쌓아요. 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져요. 그들의 대화는 티아고가 다가오면서 중단되었다. 소피아 판덱에 먹이를 줄 시간이야. 소피아는 밝게 웃으며 달려갔다. 티아고는 마리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환경 다큐멘터리 제작자라고 했죠. 마리나는 망설였다. 그녀는 티아고가 적인지 아군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를 믿기로 결정했다. 사실은 저는 저널리스트예요. 리카르도 멘돈사의 불법 활동에 관해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피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티아고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사무실로 오세요. 이야기할 게 많네요. 티아고의 사무실에서 그는 마리나에게 소피아와의 만남, 그녀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리카르도의 반응에 대해 모두 말했다. 소피아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녀는 자연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리카르도는 그것을 억압하려고 해요. 마리나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리카르도는 캠포스도 조르다오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려고 해요. 그 계획에는 보호구역 일부를 파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티아고는 충격을 받았다. 그건 불법이에요. 그 지역은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지예요.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더 나쁜 건 그가 정부 관리들을 매수해서 허가를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티아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피아가 마당에서 동물들과 놀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리나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공개할 거예요. 하지만
소피아의 안전이 걱정돼요. 리카르도가 자신의 비밀이 노출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어요. 티아고는 고민했다. 소피아에게 법적 보호가 필요해요. 저는 그녀의 임시 후견인 신청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녀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요. 마리나는 놀랐다. 그게 가능할까요? 리카르도는 강력한 변호사들을 고용할 거예요. 티아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소피아의 복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녀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날 저녁 마리나는 호텔로 돌아가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브라질의 건설 건물 환경을 파괴하고 딸을 통제하다였다. 그녀는 밤새 작업했고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 기사를 보냈다. 그녀는 티아고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사가 내일 발행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티아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소피아의 임시 후견인 신청을 오늘 제출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리카르도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리카르도는 마리나가 캠포스도 조르다웨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전용기를 준비해. 오늘 캠포스도 조르다오로 가야 해. 그리고 우리의 법무팀에 연락해. 내가 소피아를 데려올 때 어떤 문제도 없게 해. 한편 소피아는 티아고와 함께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 없던 평화로움을 느꼈다. 티아고 아저씨, 그녀가 물었다. 저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티아고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사람은 독특해, 소피아. 하지만 너는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어. 넌 자연과 대화할 수 있어. 그건 아주 드문 능력이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제가 대지의 아이라고 했어요. 티아고는 호기심을 느꼈다. 내 어머니에 대해 더 말해줄래?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저를 이해했어요. 그녀도 저처럼 동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주 싸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티아고는 소피아의 손을 잡았다. 내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그녀가 저희를 떠났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어머니는 저를 두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티아고는 이 정보를 마음에 새겼다. 헬레나의 실종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다. 그들이 센터로 돌아왔을 때 마리나가 달려왔다. 티아고, 리카르도가 오고 있어요. 그의 전용기가 방금 지역공항에 착륙했대요. 티아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는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걱정 마, 소피아, 그가 말했다. 난 널 지킬 거야. 마리나는 서둘러 말했다. 우리는 소피아를 숨겨야 해요. 리카르도가 그녀를 데려가면 우리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티아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불법이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소피아가 리카르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를 모아야 해요. 마리나는 가방에서 플래시 드라이브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리카르도가 소피아를 감시하는 영상, 그의 불법 사업 활동에 관한 서류 모두요. 티아고는 결심했다. 좋아요. 우리는 판사에게 긴급 청문회를 요청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소피아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리카르도의 검은색 SUV가 센터 앞에 도착했다. 리카르도는 2명의 보안 요원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소피아, 그가 외쳤다. 아빠가 왔어.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소피아는 티아고의 뒤로 숨었다. 티아고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멘돈사 씨,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리카르도는 티아고를 무시하고 소피아를 향해 걸어갔다. 소피아, 지금 당장 이리 와. 우리는 집에 갈 거야.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아빠.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리카르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넌 아직 어려서 뭐가 널 위한 것인지 모른다. 난 네 아버지고 넌 나와 함께 가야 해. 마리나가 앞으로 나섰다. 멘돈사 씨, 제 이름은 마리나 프라도입니다. 저는 환경, 저널리스트예요. 당신의 불법 활동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소피아를 어떻게 대했는지도요. 리카르도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내 사무실의 메모를
남긴 사람이군. 들어봐요, 프라도 씨.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이건 내 딸에 관한 문제야. 그리고 난 그녀를 데려갈 거야. 티아고는 침착하게 말했다. 소피아는 여기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임시 후견인 신청을 제출했어요. 판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녀는 여기 있어야 해요. 리카르도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난 브라질에서 가장 강력한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어. 넌 이길 수 없어, 시골 기계공.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를 데려와. 보안 요원들이 앞으로 나서자 마리나가 카메라를 꺼냈다. 조심하세요, 멘돈사 씨. 저는 지금 녹화 중이에요. 당신이 강제로 소피아를 데려간다면 그것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리카르도는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특히 마리나가 이미 그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 하지만 이건 끝나지 않았어. 난 내 딸을 데려갈 거야. 그는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소피아, 아빠는 널 사랑해. 기억해. 난 곧 돌아올 거야. 리카르도는 차로 돌아갔고 그들은 떠났다. 티아고, 마리나, 소피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카르도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요? 마리나가 물었다. 티아고는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해요. 리카르도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우리는 소피아가 여기서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그는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여기가 제 집이라고 느껴요. 티아고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걱정 마, 소피아. 우리는 네가 여기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마리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저는 기사를 마무리해야 해요. 이것이 리카르도에게 압력을 가할 거예요. 공개적인 여론이 그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모두 결의에 찬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지 한 아이의 양육권에 관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이해와 통제, 자유와 억압에 관한 더 큰 싸움이었다. 그리고 소피아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두 세계 사이의 달이었다.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 그녀의 운명은 단지 그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들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리나의 기사가 브라질 진실신문에 한 면을 장식했다. 제목은 대담했다. 환경 파괴와 아동 통제, 리카르도 멘돈사의 숨겨진 제국. 기사는 브라브라 건설회사의 불법 활동과 리카르도가 딸 소피아를 어떻게 통제했는지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사진들은 보호구역이 불도저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과 소피아의 방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보여주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바이럴이 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리리자 소피아를 구하자와 이자 브라브라를 중단하라가 트렌드가 되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리카르도의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아동, 복지단체들은 소피아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리카르도는 상파울루의 사무실에서 분노로 신문을 구겼다. 그의 법무팀과 홍보팀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건 완전한 중상모략이야. 그가 소리쳤다. 프라도의 모든 주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그리고 소피아를 즉시 데려오기 위한 법원 명령을 확보해. 그의 수석 변호사인 안드레 고메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멘돈사 씨.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복잡합니다. 이 기사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아고 산토스가 소피아의 임시 후견인 신청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리카르도는 안드레를 노려보았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그녀의 아버지야? 그 시골 기계공이 내 딸을 데려갈 권리는 없어. 안드레는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판사가 이미 긴급 청문회를 승인했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판사가 소피아에게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카르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피아가? 하지만 그녀는 겨우 5살이야. 안드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고 판사는 소피아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아동 심리학자가 동석할 것입니다. 리카르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피아였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단지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다. 청문회 준비를 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난 내 딸을 되찾을 거야. 한편 캄포스도 조르다웨서는 티아고, 마리나, 소피아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 법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소피아는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괜찮아, 소피아? 티아고가 물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빠가 화났을 거예요. 마리나가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지는 널 사랑해. 그건 확실해.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소피아는 그녀의 파란색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때로는 진실을 위해 맞서야 한다고. 제가 두려워도요. 티아고와 마리나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이 어린 소녀는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보였다. 그들이 법원에 도착했을 때 많은 기자들과 시위자들이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소피아를 구하자와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다. 티아고는 소피아를 안고 건물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그들은 곧 리카르도와 그의 변호사팀이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리카르도는 소피아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달려갔다. 소피아! 그는 그녀를 껴안으려 했지만 소피아는 티아고 뒤로 물러섰다. 리카르도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다. 소피아, 아빠야, 왜 이러니?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빠가 무서워요. 아빠는 항상 저를 감시하고 제가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리카르도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티아고를 노려보았다. 넌 내 딸에게 뭐라고 말한 거야? 티아고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전 그녀에게 진실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했을 뿐입니다. 법정 안에서 판사 카밀라 로드리게스는 양측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들었다. 리카르도의 변호사들은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소피아에게 최상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티아고가 단지 소박한 기계공이자 야생동물 보호자일 뿐이며 아이를 키울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티아고의 변호사는 소피아가 리카르도와 함께 있을 때 보여준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거와 티아고와 함께 있을 때 보여준 놀라운 개선을 제시했다. 그들은 또한 리카르도의 통제적인 행동과 그가 소피아의 특별한 능력을 억압하려 한 방식을 강조했다. 마침내 판사는 소피아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소피아는 작은 의자에 앉아 아동 심리학자가 옆에 앉았다. 소피아,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누구와 함께 살고 싶니? 소피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리카르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티아고를 바라보았다. 그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티아고 아저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빠는 제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아빠는 제가 달라지길 원해요. 하지만 티아고 아저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리카르도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소피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빠는 널 사랑해. 난 단지 네가 정상적인 삶을 살길 원했을 뿐이야. 소피아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빠. 저는 다르고 그게 괜찮아요. 판사는 소피아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은 소피아 멘돈사의 임시 후견인으로 티아고 산토스를 지명합니다. 이 결정은 90일 동안 유효하며 그 후 재검토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리카르도 멘돈사는 감독해 딸을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리카르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녀는 내 딸입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멘돈사 씨,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피아의 복지를 위한 결정입니다. 90일 동안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재평가하고 딸의 특별한 본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리카르도는 좌절감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판사는 계속했다. 또한 이 법원은 브라브라 건설회사의 캠포스 도 조르다오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명령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건설 활동은 중단될 것입니다. 법정이 끝난 후
티아고, 마리나, 소피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이겼다. 적어도 지금은. 하지만 그들은 리카르도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리카르도는 법정을 떠나기 전에 소피아에게 다가갔다. 소피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는 널 사랑해. 항상 그럴 거야. 그리고 난 널 위해 변할 거야. 약속할게. 소피아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리카르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소피아의 머리에 키스하고 떠났다. 그날 저녁 소피아는 티아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안전하고 행복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티아고 아저씨, 그녀가 물었다. 아빠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티아고는 소파에 그녀 옆에 앉았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 소피아. 특히 그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네 아버지는 널 사랑해. 그는 단지 어떻게 널 사랑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아빠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어요. 티아고는 소피아의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소피아, 내 어머니가 사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소피아는 얼굴을 찌푸렸다. 많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빠가 크게 싸웠던 것은 기억나요. 어머니는 아빠에게 숲을 파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에 대해서도 싸웠어요. 어머니는 제가 특별하다고 했고 아빠는 제가 아프다고 했어요. 티아고는 이 정보를 마음에 새겼다. 헬레나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는 마리나에게 이에 대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나가 방문했다. 그녀는 흥분한 표정이었다. 티아고, 소피아, 내 기사가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환경부가 리카르도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티아고는 마리나를 소파에 앉히고 소피아의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다. 마리나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리카르도와 헬레나가 환경 문제로 싸웠다고? 그리고 소피아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건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소피아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올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꿈에서요. 티아고와 마리나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무슨 꿈이었니, 소피아? 티아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숲 속에 있었어요. 그녀는 큰 나무 근처에 있었고 파란 목걸이를 들고 있었어요. 제 것과 같은 목걸이요. 그녀는 저에게 그녀를 찾으러 오라고 했어요. 마리나는 소피아의 목에 걸린 파란색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소피아, 그 목걸이는 특별한 거니?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주셨어요. 그녀는 이것이 우리를 연결해 준다고 했어요. 이것은 대지의 눈이라고 불리는 보석이에요. 티아고는 갑자기 뭔가를 기억해냈다. 잠깐, 대지의 눈이라고? 그건 이 지역의 전설이야. 만티케이라 산맥에 있는 신성한 보석에 관한 전설이지. 마리나는 호기심을 느꼈다. 어떤 전설인데요? 티아고는 설명했다. 전설에 따르면 대지의 눈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보석이래. 원주민들은 그것을 신성하게 여겼어. 그리고 그것은 이 지역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해. 소피아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다. 어머니는 이것이 대지의 눈의 일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숲속에 있다고요. 티아고와 마리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아동 양육권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이것은 오래된 전설, 소실된 보물, 그리고 아마도 헬레나의 실종과 연결된 미스터리였다. 소피아, 티아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그 나무를 찾을 수 있을까? 네 꿈에서 본 나무 말이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 길을 알아요. 어머니가 보여주셨어요. 마리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소피아를 숲속 깊이 데려갈 수 없어요. 그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게다가 리카르도가 알면 경로할 거예요. 티아고는 고민했다.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헬레나를 찾는 열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피아에게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기회가 필요해요.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서기로 했다. 티아고는 숲에서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할 것이고
마리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들의 위치를 추적할 것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리카르도도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티아고의 집 밖에 있는 차 안에 앉아 그가 몰래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모든 것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찼다. 헬레나, 그가 속삭였다. 불가능해. 리카르도는 차에 시동을 걸고 서둘러 떠났다. 그는 그들보다 먼저 그 나무를 찾아야 했다. 그는 헬레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특히 소피아 앞에서는. 그날 밤 소피아는 다시 꿈을 꾸었다. 그녀는 숲속을 달리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소피아, 서둘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소피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파란색 목걸이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는 숲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형체를 보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에게 손짓하는 것 같았다. 소피아는 알았다. 그녀는 지금 가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입고 방을 빠져나갔다. 티아고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소피아는 메모를 남겼다. 어머니를 찾으러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그런 다음 그녀는 문을 열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티아고는 공포에 질려 소피아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침대가 비어있고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그는 메모를 보았다. 어머니를 찾으러 갔어요. 그는 즉시 마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피아가 사라졌어. 그녀가 어머니를 찾으러 숲으로 갔어. 마리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구조대에 연락해. 티아고는 머리를 흔들었다. 안 돼, 아직은. 소피아는 숲에서 길을 잃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자연과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어. 내가 먼저 그녀를 찾아볼게. 만약 내가 1시간 안에 그녀를 찾지 못하면 그때 구조대에 연락하자.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손전등과 응급키트를 챙겼다. 티아고는 소피아의 방에서 찾은 그녀의 파자마를 들고 자신의 개 루나에게 냄새를 맡게 했다. 루나는 사냥개가 아니었지만 티아고는 그녀가 소피아의 냄새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자, 루나, 그가 말했다. 소피아를 찾아야 해. 그들은 함께 어두운 숲으로 들어갔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은빛길을 만들었다. 티아고는 소피아의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약 20분 동안 걸었을 때 루나가 갑자기 멈추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티아고는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형체를 발견했다. 그는 손전등을 비췄다. 그의 놀라움에 리카르도였다. 멘돈사, 티아고가 놀라서 물었다.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리카르도는 지쳐 보였다. 그의 옷은 진흙과 잎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 내 딸을 찾고 있어. 그가 말했다. 당신도 그렇겠지. 티아고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당신이 어떻게 소피아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죠? 리카르도는 한숨을 쉬었다.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소피아를 찾는 거야. 그녀는 위험해. 티아고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위험이요? 당신이 뭘 알고 있는 거죠? 리카르도는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의 무게가 서려 있었다. 헬렌에 관한 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소피아의 어머니. 그녀는 소피아처럼 특별했어. 그녀도 자연과 소통할 수 있었지. 처음에 난 그것을 사랑했어. 그것은 마법 같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능력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어. 그녀는 내 사업을 반대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내가 파괴하고 있는 자연을 보호하려고 했지. 티아고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리카르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크게 싸웠어. 그녀는 소피아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위협했어. 난 그걸 허락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녀를 여기 숲으로 데려왔어. 난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어. 하지만 우리는 또 싸웠고 그녀는 달려갔어. 난 그녀를 쫓았지만 그녀는 사라졌어. 마치 숲이 그녀를 삼킨 것처럼. 티아고는 분노를 느꼈다. 당신이 그녀를 찾으려고 했나요? 리카르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난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대를 고용했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어. 며칠 후 난 그녀의 목걸이를 발견했어. 소피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파란 목걸이. 난 그녀가 같다고 생각했어.
소피아에게는 그녀가 우리를 떠났다고 말했지. 티아고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피아가 그녀의 어머니와 같은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두려워졌죠. 리카르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어. 난 그녀가 헬레나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난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어. 티아고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소피아를 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소피아는 어디로 갔을까요? 리카르도는 앞을 가리켰다. 그녀는 아마도 큰 나무를 찾고 있을 거야.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 대지의 눈이 숨겨져 있다고 해. 헬레나는 그것을 찾고 있었어. 그녀는 그것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믿었지. 티아고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계속 나아갔다. 루나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다. 그들이 깊은 계곡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나무가 계곡 중앙에 서 있었다. 그것은 수백 년 된 것처럼 보였고 그 줄기는 너무 넓어서 여러 사람이 팔을 벌려도 둘러쌀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무의 뿌리는 땅 위로 솟아올라 복잡한 미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 앞에 소피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파란색 목걸이는 달빛 아래에서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피아, 티아고와 리카르도가 동시에 외쳤다. 소피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트랜스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목걸이를 나무 줄기의 작은 구멍에 가져갔다. 티아고와 리카르도가 그녀에게 달려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목걸이가 구멍에 딱 맞아 들어갔고 갑자기 나무 전체가 푸른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빛은 뿌리를 따라 흐르며 복잡한 패턴을 형성했다. 그리고 그때 나무의 줄기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 안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소피아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였고 같은 검은 머리와 깊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소피아와 똑같은 파란색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헬레나, 리카르도가 충격에 질려 속삭였다. 여성은 미소를 지었다. 리카르도, 오랜만이야. 소피아는 환희에 찬 비명을 지르며 여성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그녀가 외쳤다. 헬레나는 소피아를 꼭 안았다. 내 작은 소피아, 넌 정말 용감했어. 티아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저 당신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헬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요. 이 나무는 고대의 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세계와 영혼의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예요. 내가 리카르도에게서 도망쳤을 때 난 이 나무를 찾았어요. 나무는 나를 받아들였고 나는 자연의 일부가 되었어요. 리카르도는 충격을 받은 채 앞으로 걸어갔다. 헬레나, 난 네가 같다고 생각했어. 난 널 찾았어. 정말로 찾았어. 헬레나는 리카르도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를 찾지 않았어요, 리카르도. 당신은 내가 떠났기를 바랐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리카르도는 고개를 숙였다. 넌 옳았어. 헬레나, 난 두려웠어. 난 네가 내 세계를 무너뜨릴까 봐 두려웠어. 그리고 소피아가 너처럼 되는 것도 두려웠고 헬레나는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피아는 나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더 강해요. 그녀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될 거예요. 티아고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왜 지금 돌아오셨나요? 헬레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리카르도의 회사가 이 숲을 파괴하려고 해요. 이 나무가 사라지면 균형이 깨질 거예요. 그리고 소피아는 그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리카르도는 충격을 받았다. 내 프로젝트가 이 나무를 파괴할 예정이었어? 헬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리조트는 정확히 이 계곡 위에 지어질 예정이었어요. 이 나무는 이 지역의 생명력의 원천이에요. 그것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죽을 거예요. 리카르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의 후회와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헬레나는 리카르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프로젝트를 취소하세요. 이 땅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녀의 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리카르도는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기쁨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약속할게, 그가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난 돌아가야 해요. 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소피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안 돼, 어머니. 저와 함께 있어요. 헬레나는 소피아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난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소피아. 내 주변의 모든 나무, 모든 꽃, 모든 동물 속에, 그리고 언젠가 네가 준비되면 넌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소피아의 목걸이를 만졌다. 이 목걸이를 간직해. 이것은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야.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헬레나는 리카르도에게 마지막으로 시선을 던졌다. 우리 딸을 잘 돌봐줘. 리카르도,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그런 다음 그녀는 티아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 티아고, 소피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헬레나는 나무 쪽으로 물러섰다. 그녀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잘 가, 내 사랑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그녀는 나무 속으로 사라졌고 문은 닫혔다. 목걸이가 구멍에서 떨어져 나왔고 소피아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나무의 빛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이제 그 나무는 이전과 달랐다. 그것은 더 생기 있고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들이 모두 침묵 속에 서 있을 때 마리나가 숲에서 뛰어나왔다. 티아고, 소피아, 그녀가 외쳤다. 난 당신들을 찾으러. 그녀는 리카르도를 보고 멈췄다. 멘돈사 씨, 리카르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프라도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해줄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 리카르도는 캠포스도 조르다오 프로젝트를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자연보호구역으로 기증했다. 그는 브라브라 건설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지속가능한 건축과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마리나는 리카르도의 변화와 소피아의 특별한 능력에 관한 감동적인 기사를 썼다. 그녀는 헬렌에 관한 진실은 밝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 대신 그녀는 헬레나의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과 그녀의 유산이 어떻게 리카르도를 변화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티아고는 계속해서 야생동물 재활센터를 운영했고 리카르도의 지원으로 그것은 브라질에서 가장 큰 야생동물 보호센터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소피아는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주말마다 티아고의 센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진정한 교육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녀의 능력은 점점 강해졌고 그녀는 그것을 사용해 동물들을 돕고 자연을 보호했다. 리카르도는 그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소피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녀의 특별한 선물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했지만 헬레나의 말처럼 그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한 달 후 그들은 모두 큰 나무 앞에 모였다. 소피아는 작은 제단을 만들었고 그곳에 꽃과 과일을 바쳤다. 그녀는 나무에 손을 대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 들리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나무잎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들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우리와 함께 있어요. 리카르도, 티아고, 마리나는 모두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헬레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지만 소피아를 믿었다. 그녀는 그들 모두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 리카르도는 소피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어머니는 항상 옳았어, 그가 말했다. 내 온 정말 특별해, 소피아. 그리고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소피아는 아버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과 신뢰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숲을 걸어 나올 때 소피아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나무 근처에 서 있는 반투명한 형체를 보았다. 헬레나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소피아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소피아는 언젠가 그녀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가르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다. 그것이 대지의 아이로서의 그녀의 사명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소피아의 특별한 여정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자연과의 연결, 이해와 용서의 중요성을 담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화면 왼쪽에 재생 목록을 확인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